미술이 쉬워지는 시간 파란깃발입니다. 그동안 회화 작품에 대해서만 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건축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명한 피사의 사탑입니다. 너무들 잘 아시고 또 아마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건축물이 기울기가 몇 도가 기울었다, 높이가 얼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마 검색해 보시면 다들 쉽게 금방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피사에서는 왜 이 피사의 사탑을 세웠을까? 그리고 피사가 한때는 이탈리아에서 베네치아 공화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던 지역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강국이었던 피사 공화국이 왜 또 한순간 이렇게 몰락의 길로 갔는지 피사의 사탑에 얽힌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이 피사의 사탑은 목적은 종탑입니다. 맨 위에 종이 걸려 있고요. 한 개만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7개가 걸려 있습니다. 각 종마다 좀 자세히 보시면 크기가 다 다릅니다. 크기가 다른 7개의 종을 걸어 놓았고요. 그 종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음색이 또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 피사의 사탑이 또 유명한 것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여기서 공 2개를 떨어뜨려서 실험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유명하죠. 이 피사에는 피사 대학이 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 피사 대학에서 당시에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학의 이름은 이런데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대학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여기서 공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공 2개를 들고 피사의 사탑으로 갔겠죠.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이 대학과 피사의 사탑 거리가 걸어서 이제 구글에 검색해 보면 8분 거리입니다. 저는 사실 그때 피사의 사탑에 갔었는데 저는 여기는 사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데요. 피사의 사탑은 사탑만 지금 기울기가 굉장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유명한데 사실은 이 3개의 건물이 한 세트로 지어진 겁니다. 세례당과 중간에 큰 대성당 그리고 종을 치기 위한 종탑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3개가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진 건물인데 여기 세워진 이 주변의 부지를 기적의 광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3개의 건물 그 중에서도 유명한 이 피사의 사탑은 도대체 피사에서 왜 만들었을까? 좀 역사를 살펴보면요. 1063년 그 사라센과의 전투, 당시에는 이 주변에 이슬람 세력들이 굉장히 해상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슬람 세력을 이 사람들은 사라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라센과의 큰 전투가 한번 있었는데 이 팔레르모라는 지역 앞에서 해상에서 피사와 사라센과 큰 전투가 한번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피사의 사탑 이 3개의 건물 한 세트를 그때 같이 지었습니다. 이 피사의 사탑 위에 보시면 이렇게 둥그렇게 모양이 형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통 두오모라고 합니다. 두오모는 천장이나 지붕을 돕는 반구형 건물, 통칭으로 또 두오모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어로 두오모고요. 영어로는 돔이죠. 대성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 두오모라고 얘기를 하면 얼핏 떠오르는 것이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 성당이 떠오르죠. 바로 이 건물입니다.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이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왜 두오모 성당이라고 부르냐면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위에 반구형으로 이렇게 지붕을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오모 성당이라고 하면 그냥 여기가 대성당이구나. 근데 돔으로 덮은 대성당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당시에는 이 종탑을 짓는 것이 굉장히 또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사뿐만 아니라요. 피렌체 두오모도 여기 보면 조토의 종탑이 있죠. 왜 조토의 종탑이라고 하냐면 이 대성당을 지은 사람과 이게 또 종탑을 설계한 사람이 다릅니다. 이 종탑을 설계한 사람이 조토라는 사람이 설계했기 때문에 조토의 종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노틀담에 가도 역시 종탑이 따로 있죠. 당시에는 이렇게 대성당을 지으면 종탑을 짓는 것이 기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렌체에 가시게 되면 보통 피사를 한 번씩 좀 들리게 됩니다. 기차로 가면 1시간 20분 거리고요. 얼마 멀지 않습니다. 거의 반나절 코스로 가는데 저도 여기 피렌체에 갔을 때 피사를 다녀왔습니다. 가보시면은 피사역을 검색해 보시면 피사 센트럴 스테이션이 검색됩니다. 여기가 피사 중앙역이거든요. 보통 여기서 많이 내리시는데 여기서 피사까지 걸어가려면 버스 또 타야 됩니다. 그래서 좀 거리도 멀고 그래서 여기서 한 정거장 더 가시면 산 로솔레라는 역인데 여기가 종점입니다. 여기서 걸어가시면 한 10분만 걸어가시면 금방 여기 피사의 사탑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실 기회가 되신다면 중앙역에서 내리지 마시고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리시면 굉장히 편하게 가깝게 가실 수 있습니다. 10분 걸어서 이제 피사 사탑에 도착하시게 되면 이렇게 성벽이 있고요. 역시나 이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 또
많은 잡화점을 파시는 기념품을 파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우선 환영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벽 안에 들어가 보시면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손을 이렇게 피사 사탑에 대한 포즈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셀카 한 장만 찍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 피사의 사탑을 올라가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약을 하셔도 되고요. 현장에 직접 가셔서 표를 끊으셔도 되는데 예약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네, 저는 올라가 보진 않았는데 3만원 정도 하네요. 애매합니다. 가격이 갈까 말까 애매한데 저는 올라가 보진 않았는데 한 번쯤 올라가 보셔도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피사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피사는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고 또 도시 중앙을 관통하는 이 아루노 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루노 강을 따라서 쉽게 앞에 지중해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사를 탐내는 주변의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강국으로 성장한 4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베네치아가 있고요. 그리고 제네바 공화국, 그리고 오늘 오시는 피사 공화국하고 밑에 보시면 아말피 공화국이라고 이 4개의 공화국이 이탈리아에서 가장 번성했던 4개의 도시입니다. 공화국으로 발전을 했죠. 당시는 다 공화국 형태를 지녔습니다. 당시에 피사가 어느 정도 강국으로 성장을 했냐면 사르데냐 섬, 그리고 여기 시칠리아 섬,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 쪽에 튀니지에 있는 카르타고 이 지역까지 모두 피사가 다 접수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사르데냐 섬은 특히 여기 보시면 이런 호화 유람선을 우리 빌 게이츠 형님이 타고 가셔가지고 여름 휴가를 지내는 곳으로 굉장히 또 유명하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이 지역들이 전부 다 피사가 한때는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피사가 어떻게 이 많은 식민지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렇게 이탈리아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십자군 전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피사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십자군 전쟁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로마가 최대 영토를 가졌던 시절의 지도입니다. 이 빨간색 부분은 물론이고요. 이 부분까지 전부 다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이집트, 아프리카 이집트 부분까지 전부 다 이게 당시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다음에 즉위했던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로 인해서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리게 됩니다.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요. 비잔티움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 서로마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제국 사이에 굉장히 의견이 계속 충돌하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 차이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느님의 말씀은 이 말이 맞다. 계속 둘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갈라지게 됩니다. 동로마는 동방정교회라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요. 서로마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분열되어 지내다가 서로마가 먼저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게르만족도 결국은 훈족에 의해서 위쪽에서 쫓겨내려온 민족인데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서로마 제국 쪽으로 계속 침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마가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게르만족은 서로마의 영토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서로마는 멸망을 했지만 동로마는 나름대로 계속 나라 전체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유스티니아스 황제 때는 우리가 그 유명한 이 하기야 소피아 성당을 결국 이게 건설해서 종교를 더욱더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지요. 이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지금 터키에 있기 때문에 터키가 지금 이슬람 성전으로 바꾼다고 해서 말들이 많죠. 그 유명한 성당입니다. 저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여기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로마가 당시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동로마 제국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뭐 때문이냐면 셀주크 투르크 제국이 동쪽에서 모든 세력들을 정리하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셀주크 투르크족은 투르크족이죠. 지금 터키 사람들도 자신들을 투르크족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투르크란 말이 굉장히 힘이 세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셀주크 투르크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겨난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결국은 옛날 셀주크 투르크 제국이 한때 차지했던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영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보시면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 오스만이라고 이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게 됐는데, 콘스탄티누플이라는 도시가 1000년 동안 점령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오스만 투르크의 그 황제죠, 술탄이라고 부릅니다. 메호메트 2세에 의해서 결국은 콘스탄티누플이 1000년 만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에 본 영화 중에 가장 재밌게 본 4시간짜리 영화인데요. 정말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에 어떻게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정말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이 이런 상황에서 셀주크 투르크 제국이 한때 동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이 지역을 다 먹게 됩니다. 여기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게 황금으로 덮은 이게 지붕이 있는 이 사원이 있습니다. 황금 사원이라고 뭐 부르는데, 여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느님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런 장소고요.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의 창시자죠, 마호메트가 천사 가브리엘의 안내에 따라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그런 장소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모두 이 세 종교 모두 여기는 어마어마한 성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만큼이나 여기는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성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지를 원래는 동로마 제국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셀주크 투르크가 훅 치고 들어와서 여기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성지 순례오는 걸 못 오게 하죠. 성지 순례오면 전부 다 목 잘라 다 죽여버립니다. 이러니까 이제 점점 문제가 되는 거죠.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뺏긴 것도 뺏긴 거지만은 결국은 여기까지 다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혼자 이걸 못 막겠는 거예요. 셀주크 투르크가 당시에 세력이 너무 컸거든요. 결국 로마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방법이 없죠. 서로 갈라져 지냈지만은 지금은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로마의 교황청이 생각을 하다가 결국 오케이 사인을 냅니다. 도주로 갑니다. 왜 도와줬을까? 세 가지 주요 세력들이 입장이 따로 있었죠. 교황과 영주 그리고 상인들의 입장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교황청에서 군대를 따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당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 왕국들의 영주들을 다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하자고 꼬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이 사람들 다 부르는 거죠. 영주들을 부릅니다. 전쟁하러 가자고 하는 거죠. 이 영주들이 내가 왜? 교황이 얘기하는 거죠. 동쪽에 가면 보석도 많고 여자들도 많고 그거 다 팔아서 노예로 팔면 돈 엄청 되고, 그리고 당신들 이 땅 가지고 되겠어? 동쪽에 가서 땅을 더 넓혀야 되지. 안 갈 거야 이거 진짜.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주들이 오케이 가서 또 땅도 넓히고 그리고 재물도 더 얻고 그리고 보석도 뺏고 간다고 합니다. 상인들이 생각할 때는 베네치아 공화국이 동쪽에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수입을 거뒀던데, 다시 동쪽으로 이렇게 쳐들어가면은 동쪽과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항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짭짤하겠구만 이거. 돈 대주는 거죠. 돈 대주니까 전쟁해라. 상인들은 또 그 목적입니다. 교황은 내가 지금 여기 로마에만 있을 사람이 아닌데, 원래 이거 다 내 거였는데 지금 다 뺏겼지만, 그리고 동쪽하고 동로마하고 소로마도 갈라져 있고, 이 전쟁해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치고 가서 동쪽까지 치고 넘어가면은 내가 저거 다 다스릴 수 있는데 내가 여기만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 세 가지 주요 세력들이 속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명분은 확실했습니다. 성지를 되찾자. 예루살렘이 남의 땅이냐? 우리 땅 아이가? 우리가 남이가? 다 쳐들어가자. 명분은 확실하죠. 그래서 쳐들어간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 얼마나 길어졌냐면 거의 200년, 180년, 200년 가까이 전쟁을 합니다. 총 7번, 7번에서 8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총 7번에서 8번까지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막 치러 가죠. 십자군 원정대가 딱 한 번 이깁니다. 처음에 갔을 때 딱 한 번 이기고 나머지 다 졌습니다. 거의 200년 동안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세력, 로마의 교황청,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각 영주들의 욕심 때문에 이 전쟁이 200년 동안이나 길어진 거죠. 피사가 왜 여기서 이제 선장을 할 수 있었냐면, 여기 있는 이 영주들이 전부 다 이렇게 군대와 짐을 꾸려서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에 못 가지 않습니까? 한 번에 못 가니까 여기를 걸쳐서 가죠. 여기서 다시 여기 한번 정박했다가 칼도 좀 더 사고, 방패도 사고, 먹을 것도 좀 더 사고, 그 배도 좀 고치고, 한번 들렸다가 정비를 해서 이렇게 다시 건너가야죠. 이래가지고 여기 이스라엘을 치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간 기착지점이 되니까 여기에서 상업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피사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합니다. 여기서. 베네치아는 완톱이었고요. 베네치아는 원래 동쪽에서는 향로의 주요 수입 통로였기 때문에 베네치아는 완톱이었습니다.
베네치아는 별개로 제껴놓고요. 제네바 공화국과 피사 공화국이 먼저 십자군 원정에 눈을 뜨고 여기에 십자군 원정에도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고 중간 기착기 요소로 돈을 엄청 벌어들이고요. 그래서 먼저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아말피 공화국이 눈을 뜨게 된 거죠. 우리도 저거 해야지. 그래서 뒤늦게 뛰어듭니다. 근데 이 제네바 공화국과 피사 공화국이 보니까 이 세 명 다 먹기에는 양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둘이서 합심을 합니다. 둘이서 일단 합심해가지고 얘를 먼저 치러 갑니다. 싹 치러 가서 아말피 공화국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둘이서 치고받고 하는 거죠. 둘이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결국은 피사 공화국이 완전히 완패를 하게 됩니다. 해군이 완전히 100% 다 전멸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이 멜로리아 해전입니다. 이 멜로리아는 여기 피사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요 섬에서 제네바 공화국과 피사 공화국이 피 터지게 싸우다가 피사 공화국이 여기서 완전히 골로 갑니다. 골로 가서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바다에 위치한 공화국이 해군이 100% 전멸을 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거죠. 할 게 없어 피사 공화국이 완전히 그 길로 골로 갑니다. 그리고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팔려갔는데 어디로 팔려가냐면 피렌체가 돈을 주고 피사 공화국을 사버립니다. 이 피렌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미켈란젤로, 다빈치 같은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들이 활동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근데 피렌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다로 나가고 싶어도 피사 같이 지리적 여건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했습니다. 근데 피사 공화국이 저렇게 쫄딱 망하니까 피렌체가 피사 공화국을 사버렸습니다. 피렌체는 결국 메디츠 가문 거니까요. 메디츠 가문이 결국은 피사에서 피사 대학교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 피사 대학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학교를 다녔던 겁니다. 메디치 가문이 그런 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사의 사탑은 1063년 사라센과의 전투, 팔레르모 앞바다에서 이루어진 사라센과의 전투, 이슬람 세력이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사탑입니다. 한때는 피사 공화국이 이탈리아에서 가장 강한 공화국이었던 베네치아 공화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굉장히 이탈리아에서 큰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렇게 한때 잘 나갔던 피사였지만 결국은 욕심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한 번의 전투에서 가진 모든 해군력을 100%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공화국 자체가 팔려버리는 그런 쓸쓸한 말로를 맞게 됐습니다. 저는 피사에 갔었지만 저는 오로지 이 삐딱하게 써있는 이 탑을 내 눈으로 보고야 말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로 갔기 때문에 사실 제가 받은 감동은 거의 뭐 습자지 깊이의 그런 감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처음에 볼 때 와 신기하다. 진짜 저렇게 삐딱하네. 그 정도 감동밖에 못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를 반나절 코스라고 생각하고 가신다면 사실은 볼 게 요거밖에 없고요. 네. 이 피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알고 가신다면 저는 못 가봐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갈릴레이가 다녔던 이 피사 대학교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피사 사탑에서 걸어서 8분 거리니까요. 한 8분에서 10분만 가면 되니까 그쪽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낙하 실험을 하려고 공두개를 들고 걸어왔음직한 그 거리도 한번 걸어보시고 피사 공화국을 관통하는 이 아르센 강변도 한번 걸어보시고요. 그리고 한때 피사가 이탈리아의 최대의 그 공화국으로 발전하면서 이 팔레르모 앞바다에서 이슬람 세력을 물리쳤던 그런 바닷가도 한번 보시고 하시면 피사가 결코 이게 반나절 코스가 아니라 하루 정도는 충분히 가서 지내시면서 보실 것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고 오시면 충분한 감동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